북극이 열리자 세계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앞으로 나선 한 나라 한국.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 전략가의 충격 고백.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노르웨이 외교부 북극 전략국에서 20년 넘게 근무를 해온 저는 한국을 제대로 주목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북극 항로에서 의미 있는 축으로 자리 잡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지요. 지도 속에서 저희 눈이 가리키고 있던 곳은 언제나 북유럽을 둘러싼 북극해, 러시아 북방항로, 캐나다 북서항로, 알래스카를 도는 루트였습니다. 그 외의 국가들은 경로로서의 역할로서만 존재했을 뿐 중심지로서 평가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커리어 초창기에 작성했던 수십 건의 전략 보고서 중에도 한국은 단 한 줄의 각주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조선업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지정학적 영향력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 한 문장이 제가 지닌 한국에 대한 시각의 전부였습니다. 항로와 북극 자원 패권을 논하던 세미나 자리에서 한국 관련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그 나라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입니다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줄매의 퇴사 메일이 날아왔습니다. 발신자는 독일 브레멘 항만연구소 소장이자 제 오랜 동료 토마스 셰르게르 박사였습니다. 메일 내용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마리아, 지금 바로 한국을 한번 봐. 북극의 문이 그곳에서 열리고 있다. 처음엔 당연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북극을 열어? 이게 장난인가? 하지만 저는 잘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장난을 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자료와 데이터, 위성 이미지로만 북극을 30년 넘게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오로지 숫자와 분석만으로 현실과 전략을 직시해온 냉철한 전략가였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했다면 분명 무엇인가 근거가 있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며칠간 저는 방대한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고 자료실에서 2015년 이후 한국의 조선업 발주 내역, 항만 자동화 투자, 북극물류 시뮬레이션 보고서, 북극위원회 옵서버 활동 기록 등등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놓친 사실들이 한 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1위 조선국이고 특히 쇄빙선, LNG 운반선 분야에서 압도적인 수주 실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선도 항만 중 하나로 평가받는 부산항이 항만 회전율 세계 1위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야말 LNG 프로젝트에 투입된 쇄빙선 15척 중 12척이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다는 사실은 경악스러웠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15년부터 북극항로 운영 최적화 시스템을 연구해왔고 부산항만공사는 북극항로 연계 물류 허브 구축 계획을 조용히 진행해왔으며 한국 정부는 이미 2013년부터 북극위원회 옵서버 자격을 유지하며 국제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해왔더라고요. 제 분석 시야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순간 북극 전략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겉으론 경쟁하지만 신뢰 문제로 갈등하고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동안 한국은 소리 없이 기반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직접 보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나라에선 기회가 아닌 생존을 설계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그 질문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발을 올렸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인천공항에서 저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첫 순간부터 긴장이 흘렀습니다. 공항 도착부터 출국 게이트까지 직원들의 동작은 마치 오케스트라 단원 같은 일사불란함이었습니다. 맡겨진 수화물이 벨트 위를 흘러가고 표지판을 따라 이동하는 승객들, 모니터에 막든 선율과 항공정보까지 모든 흐름이 정밀하다는 한마디로 요약될 정도였습니다. 분 단위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란 이런 건가? 저는 공항 운영실 앞에 멈춰섰습니다. 제 얼굴은 긴장과 호기심의 경계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치밀한 계산 없이 움직이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이었지만 사실 서울은 저에게 확인의 의미였죠. 도시가 아닌 공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KTX를 타고 부산을 향하는 고속철도 안에서 저는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 조용하지만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있군.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평야,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중간중간 열차 승무원이 승객에게 물을 나눠줄 때의 사전 교육된 표정, 일관된 안내,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피부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왜 이 나라는 이렇게 작은 땅에 이토록 거대한 시스템을 밀어넣고 있는 것일까? 그 질문의 중심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준비가 있었고 그 준비가 어쩌면 이 나라의 생존 전략이 아닐까 하는 확신이 제 안에 자라났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향했던 건 부산항이었습니다. 거대 컨테이너 야드가 펼쳐진 풍경은 한밤중의 전장 같은 느낌이었고
자동 크레인이 트럭 위 컨테이너를 옮기는 장면은 미끄러지듯 정밀했습니다. 피곤한 눈을 뜨고 바라본 항만의 야경은 화려함만이 아닌 전략적 설계가 조각된 풍경이었어요. 수천 대의 차량, 정밀한 스케줄, 사람들의 시선과 손끝에서 느껴지는 긴장감 있는 에너지. 저는 그 순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움직이는 전략의 무대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호텔 창문 너머로 밤바다에 떠있던 컨테이너선들 불빛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은 아마도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준비한 나라라고요. 그리고 제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산항에서 마주친 그 압도적인 광경 이후 저는 진심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항구에 갇힌 수많은 트럭,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자동 크레인, 정확한 동선으로 컨테이너를 분배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 위에서 조율하는 사람들. 저는 북극해와 북유럽의 항만 시스템을 누구보다 많이 봐왔습니다. 노르웨이의 베르겐, 핀란드의 오울루, 러시아의 무르만스크. 모두 나름대로의 특성과 효율성을 갖춘 항만이었죠. 하지만 부산에서 본 풍경은 그것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군사작전급 정밀도로 운영되는 경제 생명선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부산항만공사의 이진우 팀장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묵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힘이 실린 사람이었습니다. 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이 이 정도까지 준비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걸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계획하신 겁니까? 그는 잠시 말없이 서류를 넘기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 한 번으로 수도를 잃어본 나라입니다. 수출이 막히면 나라 전체가 숨을 못 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북극항로를 바라보며 그린 그림은 기회였습니다. 패권을 잡기 위한 경제적 전쟁이었죠. 하지만 이곳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생존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산 북부 외항에 위치한 북극항로 연계 시뮬레이션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안내를 맡아주신 김소영 연구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북극항로가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부터 시뮬레이션을 돌려왔습니다. 각국 선박들의 평균 속도, 날씨 변화, 빙하 밀도, 선박 회전율 등을 모두 자동 연산해서 최적의 정박 시간과 항만 회전율을 예측합니다. 그걸 왜 지금부터 합니까? 아직 북극항로는 연중 개방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누군가는 열리고 나서 준비하겠지만 우리는 열리기 전에 준비된 상태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부산 일대 산업단지 투어 중 저는 영하 50도에서도 항해 가능한 LNG 운반선을 설계 중인 현대중공업 협력 조선 기술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배 러시아 야말 반도에서 유럽까지 LNG를 실어 나를 겁니다. 기술도 재료도 모두 한국산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자신감 넘친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술은 서양이 앞섰다는 전제가 이 작은 반도국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이후 감천항 일대에서 건설 중인 북극항로 전용 터미널을 보며 또 한 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하 40도를 견딜 수 있는 극저온 창고, 쇠빙선 수리용 드라이 도크, LNG 전용 저반 시설이 이미 설계, 건설, 운영 계획까지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 인프라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전략적 생존 설계도였죠. 서울로 돌아온 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도서관에서 한국의 전략서를 찾아 읽었습니다. 그러다 김태우 교수의 저서에서 한 문장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변방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세계의 중심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이 나라는 북극항로 하나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간 중심국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조율해온 민족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회가 열리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오기 전에 이미 시뮬레이션이 끝난 나라.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실체였습니다. 사실 저 한국에 완전히 매료된 줄 알았습니다. 부산의 항만, 울산의 조선소, 창원의 산업지대, 그리고 서울대 도서관에서 읽은 책까지 모든 게 이 나라의 계산된 정교함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작은 사건 하나가 제 마음속에 이상한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날은 부산항만공사 측에서 마련한 작은 회식 자리였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이 가득한 한정식 레스토랑, 접시에 담긴 밑반찬들, 세심하게 준비된 상차림에 감탄하며 저도 젓가락을 들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먹다 제가 갑자기 음식을 씹지 못하고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며칠 전 서울에서 받은 치과 시술 중 충전한 임시 레진이 떨어져 나가며 치통이 시작된 겁니다.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옆에 앉은 이진우 팀장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어디 불편하신가요? 저는 겨우 입을 가린 채 대답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자 그는 바로 일어나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치과 가시죠. 근처에 야간 진료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저는 순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치과를? 지금? 저녁 회식 자리 중에? 외국인 손님에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친절하긴 한데 너무 감정적이군. 지나치게 간섭하는 건 아닐까? 그 순간 제가 받았던 모든 긍정적 인상이 순식간에 불편함으로 바뀌려 했습니다. 여긴 뭔가 과도하다. 감정이 앞서는 시스템일지도 몰라? 저는 스스로에게 그동안 빠져들었던 감정들을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아무 망설임도 없이 저를 데리고 야간 진료 치과로 향했고 정확히 15분 만에 진료가 시작되었고 30분 후에는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치과 접수대에서 확인한 진료비를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료비 12,000원. 죄송합니다. 치과 진료비가 아니라 커피 한 잔 가격 아닌가요? 접수 직원은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 이진우 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님, 저희에겐 이게 전략입니다. 시스템은 철저히 만들어야 하고 위기엔 사람부터 구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야 시스템이 작동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오해라는 작은 돌멩이는 깊은 연못 속으로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시스템만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사람 중심으로 신뢰를 위해 움직이는 나라였던 겁니다. 며칠 후 저는 러시아의 북극연구소 소장인 로마노프 박사와의 화상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우리는 서유럽과 너무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미국도 우릴 경계하고 중국은 우리를 이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신뢰를 먼저 주는 나라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우리는 북극에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동안 제가 전략이라 여겼던 것들, 해상 회전율, 자동화 물류, 기술 경쟁력,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사람을 위한 설계, 그리고 신뢰를 쌓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고 기억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기술로, 문화로, 구조로 조용히 복수하거나 보답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날 이후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시스템의 나라로 오해했지만 사실 이 나라는 사람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다시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그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인간 중심의 전략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살아남은 나라이며 그리고 지금은 그 생존을 설계한 문명국입니다. 새벽 5시 항구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수천 대의 컨테이너 트럭, 자동화 크레인, 부두를 따라 움직이는 레일 시스템, 그 모든 것 위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항만 노동자들의 손끝, 그 풍경은 말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항만공사 직원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항구가 있어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린 항구를 위해 도시를 바꿨고 시민들이 스스로 전략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나라는 시스템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기억이 전략이 된 나라였던 겁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 제가 준비하던 보고서의 제목을 지우고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절대 잊지 않는 나라, 제가 그토록 무시하던 나라, 기껏해야 중견 기술국이라 여겼던 나라, 전쟁의 상처로 겨우 일어난 기적의 국가라 판단했던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 전략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중심의 비결은 다름 아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당한 모욕도 잊지 않고 그 모든 기억을 기술과 문화, 외교, 산업으로 설계한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3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런던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산항을 한 번 더 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복수도 함부로 하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 정서로, 문화로 반응하는 나라. 그 나라는 기회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설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그 나라를 통과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저는 제 평생의 가장 큰 후회를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진짜 한국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만남은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분석 보고서 대신 부산 앞바다에 떠있는 컨테이너선의 불빛, 울산 조선소의 불꽃, 창원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눈빛 속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읽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도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기억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이제 세계를 이끌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한때는 전략 지형에서 외면받던 작은 반도구,
그러나 이제는 세계를 설계하는 조용한 문명국, 대한민국, 그 위대한 기억의 힘이 어떻게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감동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